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 강복군 영웅 5인의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방부가 흉상 이전을 검토해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늘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일석이조 시간에서 정치권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있는 중국 상황 등 글로벌 뉴스 문희정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한입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좋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KBS 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방송 또 신문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류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가에도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방류가 시작되면서 우리 환경,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우리 먹거리, 특히 지금 어민들, 해녀분들, 또 자영업자분들 수산물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또 국회에서도 어떤 대응책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일본이 방류 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서 발표를 했고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우리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하루 뒤, 그러니까 25일 우리나라 세계 해역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먼저 도출된 남동 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아서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일본 환경선도 그리고 도쿄전력도 삼중수소 농도 등을 측정했는데 안전하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일본 정부, 우리 정부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얘기는 별 문제 없다, 안심하셔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도 방류 과정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드디어 우리 이 전문가가 일본으로 갔죠. 활동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동 계획은 아직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도쿄전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어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3명이 드디어 출국을 했습니다. 일단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현지 사무소로 일단 방문을 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체류 기간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그래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이 나오고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점은 이 구체적인 체류 기간과 이 활동 계획이 지금 방류가 오늘로서 5일째입니다. 5일째가 되는 날까지 사실 이 구체적인 한국 전문가들의 활동 계획, 예를 들어서 점검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방문도 매일매일이 아니라 후쿠시마에 있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를 2주에 한 번씩 방문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방류 직후에 공개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단 도쿄전력, 일본에서 내는 데이터고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이제 별도로 데이터를 내고 있긴 하지만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방류 전에 냈던 최종 점검 보고서에서 스스로 이 일본 측의 점검 범위에 대한 확정이라든가 일본 측의 시료, 일본 측의 데이터에 의존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3의 기관에서 조금 더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인접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특히 좀 별도로 독립적인 점검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2주에 한 번 독자적인 현장 점검이 아니라 IAEA 사무소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겠느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가 사실 요구했던 것이 전문가 파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한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확답을 받아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액종 제거 설비 필터 점검 주기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은 너무 기니까 이거 필터가 자주 고장 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3년보다는 이 필터 점검을 조금 더 단축해서 빨리 많이 해달라라는 요구 사항도 있었고요. 측정 대상 핵종 지금 뭐 69개, 62개 뭐 도쿄전력은 자랑을 하고 있지만 한 5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역시 확답이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과연 적극적으로 인접국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투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앞으로 논란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네, 필터 교환은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발표대로라면 51년까지 30년간 계속 방류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죠.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국하고의 관계가 아주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중국은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양국 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네요. 네. 원래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들고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가 중국으로부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방중을 연기를 했고요. 이 중국 내에 반일 감정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후쿠시마현의 관공서와 음식점, 학교 등의 중국 발신 번호인 86으로 시작하는 국제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고 있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SNS에도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호소하는 포스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여행사에서 일본 단체 여행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까지 중국 내에서는 생긴다고 봐야겠네요. 특히 이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소재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진 중국인이 공안 당국에 구속이 되기도 했고요. 장수성 수저우의 일본인 학교에는 25일 여러 개의 계란이 날아 들어왔고 상하이 일본인 학교에는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칭다오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서는 일본인을 경멸하는 단어 이게 좀 쓰여 있는 낙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 여행 취소, 또 일본인 학교에 대한 뭐 투석이나 아니면 계란을 던진 행위까지 계속해서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충돌에 이어서 이제 중일, 일중 이렇게 충돌인데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전쟁 영웅 5명의 흉상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 독립군, 광복군 영웅들이죠.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 자리에 이제 한미동맹을 조금 기리는 차원에서 이 백선엽 장군과 메가더 장군의 흉상을 설치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독립군 영웅들의 흉상을 일단 철거해서 이전하는 이유로는 가장 크게는 이종석 국방부 장군이 직접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거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겨냥한 것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부터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이 기념사업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홍범도 장군은 이 만주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잘 알려진 봉오동 전투 등 많은 전과를 올린 독립군 영웅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그때 당시에 역시 이 항일 투쟁 중이었던 소련 공산당이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이념의 문제로 볼 것이냐 이 부분도 논란이고 홍범도 장군이 1927년에 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는데 광복하기 전인 194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복 후에 남북 간의 이념 대결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실 이념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홍범도 장군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긴 했지만 광복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좀 무관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홍범도 장군은 소련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또 말년을 보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당 이력이라는 이런 좀 이념적 프레임을 씌우는데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 말고 나머지 내부는 또 공산당과 아예 무관합니다. 무관하기도 하고 또 이 광복군과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라는 게 또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너무 이념적인 이유로 무리한 철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백선엽 장군과 메가드 장군의 흉상도 비치해야 되면 기존의 흉상 그대로 두고 추가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더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방부에도 또 이분 독립군 영웅들 10명의 흉상이 또 있어요. 네. 그게 좀 뒤늦게 알려지다 보니까 오늘도 국방부가 좀 그게 뒤늦게 알려지니까 뒤늦게 그것도 이제 철거 이전을 할 거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좀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니 박정우 기자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심지어는 이종찬 강복회장도 네. 흉상을 옮기는 걸 자시하지 않겠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찬 광복회장 육사 16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종석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이 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기름을 충고한다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뭐 이례적인 그런 반응, 그러니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사실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우당 이회영 선생이 친손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종찬 회장이 나서니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또 반발하고 나섰어요. 삼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SNS에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저버린 광복 회장이야말로 판단하실 능력이 없다면 즉각 사퇴하라. 라고 했는데 신 의원은 육사 37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의 육사 21기 후배이기도 한데 이런 거예요. 아니 소련 군인으로서 소련 군복을 착용하고 군목까지 쓴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신원식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이종찬 회장을 겨냥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걸 홍범도 흉상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 있는 반면에 언급하신 것처럼 뭐 보수 진영도 좀 갈라지는 모습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SNS에 아니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그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가. 그건 반역사다. 그렇게 하면 메카시즘으로 오해를 받는다. 이렇게 꼬집었고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홍범도 장군은 해방 2년 전에 작고하셨으니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나 6.25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친일 매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눈 감고 종북 좌익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의 이력까지 끄집어내서 매도한다면 이거야말로 이념 편향이고 이념 과잉 아니겠느냐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지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오늘 SBS 라디오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광복회장으로 지금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회장이 네. 있는데 이종찬 회장의 목소리 많이 뼈 아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흉상 철거 이전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끌벅적한 이슈가 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봅니다.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인데요.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구조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 뉴스의 확산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켜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구조개혁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취임 일성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들으신 바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개혁 의지를 굉장히 강하고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들으신 내용 중에 좀 몇 가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공영방송의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혜택을 당연시하면서 노영방송으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의 상업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MBC나 KBS, ETV 같은 경우에 상업 광고를 하고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법적 독과점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공영방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영방송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콘텐츠가 다양화되면서 채널도 굉장히 많아졌죠. TV가.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영방송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얘기도 많을 정도로 오히려 독과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약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받는 광고 쪽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사실 광고도 KBS, MBC의 어떤 공적 책임이나 규모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준을 따져서 다른 방송국들과 이 코바코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기준대로 지금 배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독과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업적 운영 같은 경우에도 MBC와 KBS가 지배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KBS는 수신료로라도 받지만 MBC는 그마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배구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업적으로 운영하면서 독과점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설명이 부족해서 어째서 개혁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근거로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오늘 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부분 이 공영방송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 중에 조금 노골적인 부분이 공영방송의 서비스, 재원, 인력구조 개편을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겠다. 이러한 구조개혁을 근본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원하고 인력구조가 들어간 부분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인력구조 얘기하면 그동안 이동관 위원장이 계속 받아왔던 공영방송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그 인사 개입 의혹, 장악 의혹을 오히려 노골적으로 더 얘기한 것 아니냐. 재원도 지금 이 KBS에 대한 수신료를 지금 분리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손을 대겠다는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이제 짧게 좀 추가한다면 이동관 위원장의 이 구상 자체가 지난 정권 때 좀 기울어졌던 방송을 좀 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그동안 계속 밝혀왔던 그런 소신이나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언론 환경, 특히 공영방송이 좀 편향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정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또 민영화를 통해서 좀 상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방송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만약에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는 그 주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풀어가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터인데 공영방송 해체 쪽으로 가는 그런 대책이 지금 맞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상업적인 방송에서 독립돼서 공공적인 역할을 많이 계속 해왔던 공영방송 그 목적성이나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YTN 민영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이동관 위원장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나 행보가 나오는지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송파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면서 서하남 나들목에서 송파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화성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나면서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뒤로 이동량도 많아서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국도로 우회해서 이동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있고요. 반월 터널에서 군포 사이로도 막힙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도 차가 많고요. 더 지나 화성 부근 3차로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에 관련해서 또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혹도 있고 논란도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 줄로 정리하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에 논을 사들여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인데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해인 1987년 장인과 처남 등 3명 등과 함께 지분 4분의 1씩을 나눠서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530-2번지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부산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해당 땅 지목은 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벼 등의 식물 재배를 해야 하는 농지였습니다. 문제는 농지 구입 당시에 이 후보자가 부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제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정부가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농작이 가능한 범위, 뭐 통상 4km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뒀습니다. 근데 이 후보자의 주소지 서울 강남구 잠원동이었어요. 특히 이 후보자가 땅을 구입한 1987년 이때 기억하시겠지만은 전국적으로 좀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분 시기입니다. 부산에서도 임야 투기로 땅값이 2배 이상 폭등하던 시기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이때 농지법 위반 정황 속에 농지를 사서 2013년 11월 3억 6천여만 원에 팔았고, 이 후보자 부인 소유 땅도 24억 6,810억 원에 매각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후보자와 부인이 소유했다가 딴 땅이 7필지가 1년 뒤 2015년 1월 명장동 동일아파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편입돼서 702가구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담의 개발까지 되다 보니까 뭔가 정보를 알고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해명을 했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후보자가 이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아서 사실관계 확인 어렵다. 또 해당 지목은 답이었지만 농지였지만 이미 취득 당시 논이 아닌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는 주택 건설을 예측할 수 없었고 장인이 운전면허 학원으로 실제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개발 때문에 이걸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인준에 따라서 인준 여부에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또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 외에도 일본과 관련된 또 발언 또 판결에 있어서 성범죄자와 관련된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아마 이제 다음 달 말쯤에는 이제 청문회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검증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무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25일에 알려진 한 발언이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 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당시 함께 근무하던 이 대전 고법 직원들이 법원 공무원 노조에 제보한 내용인데 일본에 대한 얘기를 후보자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중에 이 한국 문화재가 잘 보존된 것은 일제의 영향이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지금 법원 노조에 제보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외에도 이 문화재 발언 외에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동석했던 직원들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느낄 정도로 일본을 약간 일본의 장점을 부각하는 바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현재 법원 노조가 말하는 이 논란의 핵심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균용 후보자는 일제강점기에 실제로 문화재 보호라는 개념이 들어왔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 일제의 도움으로 우리가 문화재 보호를 하게 됐다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의 장단점을 다 얘기를 했지 일본 국민의 우수성만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일단 해명을 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 판결에 대한 논란 말씀하신 부분은 3년 전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12세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남성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개성과 교화의 여지가 있는 20대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감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더 문제가 되냐면 이미 아동성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의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젊은 나이 개성과 교화 여지를 감안을 해도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개성과 교화 여지를 봐줘야 되느냐. 역시나 가해자 중심의 판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하나의 판결로만 일단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다 양형 기준 안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의 판결만 띄워놓고 보면은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른 판결들에서 보면은 본인이 1심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한 성범죄, 무겁게 처벌한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서 이 입장문에 또 그런 판결들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또 한번 이 살펴보는 평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요즘 사법부의 신뢰가 또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만큼 관련된 의혹과 논란도 제대로 잘 또 해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희초등학교로 가봅니다. 서울 서초구 바로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 이후에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에 학교 폭력 대책도 강화한다라는 발표를 했네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각 학교가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이 즉시 분리 기간 이게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되는 게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뭐 봉사나 서면 사과, 심리치료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전학을 가서 남은 조치들도 이행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 조치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떼어놓은 다음에 다른 조치 이행하는 걸로 이게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만큼 피해 학생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조치고, 그다음에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제 불복해가지고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이걸 피해 학생 측에 통지해서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정순신 변호사 자녀 논란에서 드러났잖아요. 학폭 가해자들이 일단 불복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 행정소송 제기하면 학폭위 조치가 뭐 지연이 되거나 아예 취소시키는 그런 일이 좀 만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또 피해 학생에게 불복 사실과 소송 가능성만 통지해 주는 거 이것도 좀 약한 거 아니냐,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학폭위 조치에 대한 우선권 부여나 소송 시에 반드시 피해 학생 측의 진술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교권 보호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데요. 교사들은 9월 4일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의 준법 투쟁에 대해서 정부와 교육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주말 집회 현장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선배 교사로서 이제까지 이런 불합리한 교육 환경을 보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그런 책임감을 느껴서 연가를 내더라도 교육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자, 9월 4일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수업을 해야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좀 서로 엇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사들과 지역별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입장이 지금 다 좀 엇갈려서 혼선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9월 4일로 교사들이 날짜를 정한 이유는 서희초등학교에서 사망한 이 고인 A씨, 교사 A씨의 사구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인이 돌아가신 지 4구제 되는 날까지는 적어도 국회가 아동학대 처벌법 등 이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개정에 반드시 나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으로 제시를 하면서 9월 4일 날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 이때 교사들이 이제 집단 연가 등을 통해서 일종의 준법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반응 그리고 교육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 재량 휴업 집단 연가 모두 인정해주겠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정부가 제재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반면에 임태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교육부가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이 어제 발표 내용을 입장을 보면요. 일단 학교가 만약에 임시 휴업일을 지정을 해서 그날 학교를 쉬면 초등
초중등 교육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겠다. 그 교원들의 연가 역시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규정 위반이다. 또 국가공무원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이제 제재할 수 있다고 일종의 좀 엄포를 놓은 셈이 됐고 이주호 장관도 직접 어제 오늘 연속해서 이러한 집회는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한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교사와 이 교육 당국 간의 충돌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고 교육부가 실제로 만약에 집회가 이뤄졌을 때 이 교사들에 대한 지금 교사들이 거진 한 8만 명이 이미 참여하겠다고 지금 게시판에 동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교권 보호 또 학생들의 어떻게 앞으로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은 핵심인데 교육계와 또 교육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자,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의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물가가 걱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률 발표를 보면은 이제 좀 꺾였다, 좀 괜찮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름폭은 줄어들지만 그 말은 뭐냐면 고물 가격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럼 이게 언제 끝날 거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승세 꺾이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더 우려가 큰데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이걸 좀 보면 지금 국내 식료품 물가의 높은 상승세 뭐 각 나라의 작황이나 수급 상황 그리고 인건비 같은 여러 나라의 그 여건이 다른 점 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곡물 비료 공급 차질 그리고 각국의 식량 수출 제한하는 문제 여기다가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작황도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생산이 안 되니까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공급망도 이게 잘 구축이 안 돼 있고 전쟁이나 이런 분쟁 때문에 잘 전달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제일 고통받는 게 저소득층이에요. 취약계층인데 가계주주 중에 식료품 비중이 높은 이 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심각해 보입니다. 저소득층이 힘들고 중앙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9145님 한입뉴스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독립열사 흉상 철거에 참 너무 스트레스 받는 뉴스들이 많네요. 뭐가 옳은지 판단하기가 아리송한 세상입니다.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디저트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건 분명하네요. 노래를 잘하는 노래의 신입니다. 김광석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듣고 오겠습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감탄하는 표현으로 말할 때 뭐뭐구만 또는 뭐뭐구먼 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이 중에서 맞는 것은 구먼인데요. 구먼은 뭐뭐군의 본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참 아름답구먼은 경치가 참 아름답군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먼이나 군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 구먼 그래 이처럼 그래라는 표현을 뒤에 이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래란 표현은 앞에 말과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띄어서 쓸까요? 여기서 그래는 해라고 말할 자리에 일부 종결음이 뒤에 붙어서 듣는 사람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앞에 말에 붙여서 쓰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도 앞에 있는 말에 붙여서 보이는 구먼 그래 모두 붙여서 씁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사 그래와 비슷한 것으로 그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려는 하게나 하오 또는 하십시오라고 할 자리에 일부 종결음이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이야기를 좀 하게나 그려라든지 같이 가세 그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려는 앞서 말씀드린 조사 그래보다는 상대를 조금 더 높이는 문장에서 사용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모레 수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경남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특히 경남 남해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에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제주도 산지, 서해 5도에는 곳에 따라 150mm 이상, 전북과 강원 영서 북부, 경기 북부에는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상남북도와 전남 지역에는 50에서 120mm,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100mm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 부산 31도, 제주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을 전망이어서 경상남북도에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제주도 해안 지역에만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에 내려진 사망선고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방부가 공산주의 경력을 이유로 육군 사관학교 교정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국방부 청사 앞에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검증을 받아 정상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는 좀 어떻게 쉴 수 있나요? 조 평론가는요? 뭐 아이 키우는 분들 다 주말이 더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육아군요. 네, 일하러 나오는 게 더 편해요. 네. 일하러 나오는 게. 네, 아주 좋습니다. 참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육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자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한 데다가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일이 만연하다. 상당히 좀 불편한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왜 자진 퇴사는 몰라도 비자발적으로 정말 뭐 그냥 떠밀려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마치 너가 원해서 퇴사한 거다, 이렇게 자발적인 퇴사로 교묘하게 둔갑을 하거나 끝까지 자르진 않으면서 압박만 가하는 경우, 내 발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거를 아마 주변에서도 꽤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사례들이 예. 적잖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이번에 수치로 실태 조사가 나온 건데요.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이런 식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6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중에 102명,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실 근데 생각보다 보니까 정규직이라고 해도 가릴 거 없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게 실업급여를 못 받은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제일 많았고 수급 자격을 충족은 하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24%나 있었습니다. 네. 사례로 좀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했더니 회사가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퇴사로 정정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계속 밀릴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데 대표는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라고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실시한 직장갑질 119는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를 해서 일터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직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에 이 퇴사 이유를 적시하게 되거든요. 뭐 왜 나갔는지. 근데 요거를 사업주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얼마든지 거짓으로 기재를 해도
그럴 유인도 많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걸 뭐 명확하게 판별하거나 걸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이 이직 확인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고 이의 제기를 한 민원이 2만 6천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5%만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지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이렇게 권고사직이나 해고자가 나오면 회사로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들이 자꾸만 이 비자발적인 실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가 나간 것처럼 네. 하는 이유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실업급여 수급을 하게 해줄 테니까 그럼 대신에 퇴직금은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일도 많고. 근데 최근에 그 실업급여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실업급여 받아서 뭐 샤넬백을 사더라 이런 발언으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은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내몰리고 있는 상황도 들여다보고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회사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제대로 또 회사는 또 회사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콩으로 김태영 님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당정에서는 우리가 어디 토스트 같은데 빵에 발라 먹는 실업급여라고 폄훼할 수 있나요? 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200님께서는 반대로 실업급여를 위해서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실업급여를 목표로 하는 좀 부정수급자 성격도 네. 있다는 말씀도 해 주시네요. 네. 부정수급은 해서는 안 되고 또 정당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남해에서는 어류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민분들이 요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네. 있고 상당히 또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설상가상으로 정말 뭐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다는 소식인데요. 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등지에서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또 이게 남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전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고수온 경보는 28도 이상 수온이 사흘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 최근에 이 근방 해역 수온이 28도에서 30도 선을 보여왔어요. 바닷물이라고 했을 때 좀 생각하기로 생각보다 이게 따뜻한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 정도고 우리나라에서 근데 주로 이제 서식하고 다루는 어종이 보통 차가운 바다에서 주로 서식을 하거든요. 20도 안팎에 광어나 우럭 등이 그렇고 양식 어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바지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온이 높아지면서 떼죽음을 당하면서 그 경남 통영이나 거제 이쪽에 양식장이 집중돼 네. 있는데 이달 들어서 약 400만 마리가 폐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수온이 높아져서 떼죽음을 당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폐사한 어류가 한 165만 마리 정도?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2016년에 700만 마리를 넘어섰고 엄청난 숫자네요. 예, 2021년에는 1000만 마리가 넘었어요. 폐사한 숫자가. 근데 그때보다도 올해는 더 그 2021년 피해를 더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짚어주신 대로 지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어민들 걱정이 커졌는데 여기에다가 그 고온으로 인한 떼죽음까지 겪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뭐 일단 방편으로 뭐 양식장 위에 차광막을 설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비상 조치를 당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다 보니까 어민들 네.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이게 바다 수온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경남 통영은 또 굴량식으로 네. 네. 아까 바지락 이야기하셨는데 바지락은 또 칼국수에 넣어서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네. 아, 어민들의 피해가 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최근 흉악 범죄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에 호신용품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판매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칫 처벌될 수도 있다고요. 네. 요즘에 많이 검색하시고 팔린 거 중에 3단봉이나 전기 충격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워낙에 세상이 흉흉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를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 호신용품의 경우 경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걸 사용하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오래전에 선물 받았던 그 호신용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세한 차이점을 이번에 좀 찾아보게 됐는데 가스 스프레이 이렇게 좀 상대방 얼굴에 뿌리는 그런 건데 네. 이게 압축가스로 발사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주냐 하면 이제 안 되냐 하면 뭐 정신병력이나 범죄 경력 조회까지 다 일일이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갖고 있었다는 그 제품은 이제 누르는 압력으로 이제 찍찍 뿌리듯이 뭐 그런 것들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압축가스로 발사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 보셔야 되겠고 또 전압이 높은 전기 충격기도 허가 대상이라서 이게 10,000에서 20,000 볼트는 뭐 소지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더 센 30,000에서 60,000 볼트 제품은 경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또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사용했다고 쳐도 여기서 이제 내가 정당방위가 맞는지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간의 판례들을 봤을 때 예상하시겠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법조계 중론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이게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호신용품을 아예 갖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왜냐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호신용품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나를 지키려던 용품이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게 되는 건데 더불어서 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에서도 뭐 너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호신용이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샀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호신용품 중에 일부는 흉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는 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호신용품을 구매할 거면 신상을 등록해라. 이런 구매자 등록자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스트릿 뉴스 파이트의 또 다른 캐스터인 박지원 캐스터는 호신술로 킥복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조인정 평론가는 뭐 하실 줄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주짓수 같은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짓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훈훈한 이야기 하나 좀 해볼까요? 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만두집 사장님이 화제가 자꾸 이렇게 먹거리들이 많이 나와요. 배고프시군요. 네, 특히 군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미담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얘기를 춘천에서 군복무 중이라고 밝힌 장병 A씨가 인터넷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만두집 사장님이 군인 손님이 오면 특별히 더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서비스를 주신다고 해요. 네. 군인들이 오면은 만두를 준다니까 군만두인가요? 네. 저는 물만두를 더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이 A 씨는 여기는 춘천에서 복무하는 장병이라면 누구나 아는 진짜 만두 맛집이다 라면서 이렇게 군인들에게 따뜻한 말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은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라면서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 만두집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냐 누리꾼들은 그렇게 탐색에 나섰는데 이 사장님이 결국에 인터뷰에도 응하셨어요. 그래서 군인들만 보면 다 내 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군인들 사정 다 아니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애청자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군인들 보면 자식 같고 뭐 내 아들 같고 짠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근데 네. 이거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고 그러네요. 네, 인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군인들한테는 힘이 되고 또다시 그게 사회에서 친절함으로 나오고 정말 이런 게 세상을 바꾸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나누는 마음이 더 아름다운 거죠. 네. 자, 5164님께서 발끈하셨네요. 군만두 피식하네요. 네, 더 활짝 웃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준일 에디터는 대기실에 일찍 와서 제가 일찍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 상당히 표정이 비장해 보이고 진지한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피곤해서 내일 모레 이사를 가는데 지금 이삿짐을 지금 정리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는데 티 났나요? 피식하네요. 예. 네, 괜히 물어봤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네. 자, 육군사관학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혹시 이 학창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저는 어릴 때 장군 같다. 육사 가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군복이 안 맞아가지고요. 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이전 검토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은 영화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뭐 역사 교과서에도 있고요. 자,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을 문제 삼아서 흉상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경력을 놓고서 분명히 이 봉오동 전투에서 그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독립 영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동상이 2018년도에 세워졌거든요. 세워질 당시에 그냥 동상이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또 보훈처 뭐 대통령 당시에 이제 청와대 이런 데서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교내 이런 그 흉상 같은 걸 차단한지에 대해서 이미 그때 한 차례 저는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제 와서 새삼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이 문제라면 이분이 1963년도에 그야말로 그 냉전의 한복판에서 이 독립영웅으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을 추서받았는데요.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역대 모든 정부가 인정하고 존중해왔던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우리 해군의 800톤급 그 잠수함의 명칭을 홍범도함으로 명명을 했잖아요. 그 이름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이렇게 뒤집고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일단 뭐 저는 저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고 도대체 배경이 뭘까? 이걸 제가 가늠해 보건데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 흉상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지적은 국방부보다 높은 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갑자기 아무런 배경도 없이 이 갑툭튀라 그러죠. 저걸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대통령실 보훈처다 무관치 않다고 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어떤 8.15 기념사에 그런 어떤 역사 인식, 반공, 반소 반중,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식의 역사관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시도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나머지 4명도 있습니다. 5명의 흉상이니까 김자진,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이분들은 왜 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을 안 하니까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다. 육군사관학교에 있으니까 육군사관학교니까 육군사관학교에 맞는 분들을 이제 여기에 흉상을 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백선엽 장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의 뿌리부터 이제 부정하는 그런 뭐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건국절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이미 지난 8.15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을 이제 사실상 지지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헌법의 전문을 부정한 것이고, 그러면은 독립운동도 부정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육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수 무장단체들이 독립을 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른 거보다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문인데 반공을 하는데 친일을 안 하면은 반공을 할 수가 없나? 그러니까 반공을 하려면은 꼭 친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공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도 공산당 안 좋아합니다. 근데 꼭 친일까지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친일입니다. 그냥 친일적인 행각이고요. 안티 문재인 빼놓고 이 정부는 할 게 없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에 지금 이게 흉상이 세워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17년 등등등에 이제 보면은 육사에서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독립군의 독립군이 우리 그 정신을 우리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군대가 이었다라는 거를 하고 이게 이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이 정부는 안티 문재인이니까 다 뒤집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아니 반공 좋습니다. 반공 좋은데 왜 다 친일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방송계의 친일파인 제가 봐도 선을 넘는다 진짜. 저는 일본하고에 잘 지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민족 정기를 훼손하는 방송계 친일파라는 게 저를 얘기합니다. 저를. 왜냐하면은 예전에 뭐 이를테면 뭐 일본 불매운동 이런 거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더 피해 많이 입는다 뭐 이런 주장도 방송에서 했다가 막 엄청 욕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하고는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정기나 이런 거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리고 딱 다른 거보다도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죽었습니다. 북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해방도 되기 전이죠. 해방도 되기 전에 죽었어요. 북한 정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따지면은 그때 만주하고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중국 공산당 아니면은 소련 코민텔은 이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했습니까? 그때는 나치즘이나 이런 전체주의에 해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다 손잡고 싸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역사에서 다 지워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해라 좀. 이건 이런 식으로 이념 전쟁 하면은 나라가 작살납니다 정말. 그 이념 전쟁도 좀 정합성 있게 해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소련 공산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는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걸 압축할 수 없지만, 그럼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뭘 문제 삼는 거죠? 지금 김자진 장군의 경우에는 김자진 장군은 어쨌든 그 만주의 민족주의 지도자였고 결국에 공산당 손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청천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초대 총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회영 그 선생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무정부주의자긴 했지만 이분을 공산주의로 보는 건 어폐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네 분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뭐냐?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김준일 기자가 왜 반공은 꼭 그 친일이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이제 뉴라이트식 역사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우리 이 건국과 해방에 대한 혹은 일제 시대에 대한 역사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항일은 옳지 않은 거고, 또 반일이나 뭐 그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그런 어떤 이 독립운동의 역사는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지우기라고 보는 거예요. 저거를 하나는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저 동상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제막이 됐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2021년도에 그 송환이 됐잖아요. 그 당시 뭐 생중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항일의 흔적 지우기. 그건 이제 뉴라이트식의 역사관 완성에서는 항일은 지워야 될 흔적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역사 지우기가 이 육사 교정에 있는 5분의 독립운동가의 흉상 제막 철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나 독립군이 아니고
이 흉상을 철거하고서 세우겠다는, 물론 이제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백선엽 흉상을 거기 세우겠다. 네. 이런 어떤 설이 있었어요. 메가드 장군 흉상 얘기도 있었어요.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네. 우리 국군의 뿌리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백선엽이 누굽니까? 만주의 간도 특설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6.25 때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그런 전공은 있지만 오히려 우리 국군의 뿌리는 가까우면 그와 가깝다라는 어떤 역사인식을 깔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지 작업의 일환 성격이 아니겠느냐. 아까 박원석 전 의원께 여쭤봤지만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에 대한 관련 이야기가 있었네요.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해군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대통령실은 한 언론을 통해서 역사에 있어 평가 대상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비중을 맞춰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 좀 여쭤보고, 언론인이시기도 하니까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얻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또 이종찬 강북회장도 그렇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김을동 전 의원,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딸이죠. 김자진의 또 손녀이기도 한데 이런 반발이 나오거든요. 보수층 내에서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나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곳곳에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쫙 줄 서가지고 그거 지금 맞추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금 국방부에 있는 그 홍범도 장군 흉상도 지금 옮기겠다고 몇 시간 전에 지금 나왔어요. 뭐 옮기는 걸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홍범도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이런 뭐 흔적이라도 있으면 싹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럼 야당에서 지적하잖아요. 그럼 박정희도 지워라. 남로당 가입해가지고 그건 진짜 남로당 그러니까 홍범도는 북한이 세워지기도 전이고 남로당은 북한이 있을 때예요. 예. 남로당 왜 그런 사람을 왜 그럼 박정희 기념관 다 없애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념 전쟁이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이 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라도 지금 뭉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잘못된 이념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을 통합시켜야 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위험한 장난을 합니까?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고 이거는 뭐 이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오펜하이머 영화 제가 며칠 전에 보면서 굉장히 감동 깊었던 게 있었어요. 네. 오펜하이머가 이제 뭐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데 오펜하이머가 본인의 안보 인가를 뺏기는 거, 그 청문회 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데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오펜하이머의 보안 인가를 63년 만에 다시 주면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러니까 복권이 됐죠. 복권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의 광풍에 메카시즘에 휩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분을 복권시켜줬거든요. 이런 게 정치고 이런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왜 있는 것까지 다 없애려고 합니까? 이게 이제 뭐 총선 앞두고서 이런 식의 시도가 보수층이라도 정치적으로 결집시켜서 그런 어떤 이념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전략적인 무슨 뭐 판단과 숙고, 지략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이고 이 정부 국정 운영의 정체성과 철학과 노선의 빈곤을 역으로 드러내는 거다. 보수층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니까. 예,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자기 정체성과 철학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라도 국정 운영의 뭔가 이 기조인 듯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보훈처장 보십시오. 저 정율성 공원 전 논란을 벌일 수 있는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정율성 공원이 지금 광주에서 논란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논란이 될 만한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율성 기념 사업을 진보 정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수 정권에서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정율성 씨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 있지만 보훈부 장관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서 무슨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래야 될 문제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뭐 반공 이 투사들이에요. 전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민생을 돌보랬더니 왜 민생은 안 돌보고 흉상을 돌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냥 대통령의 인식이 멸공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인식이에요.
무슨 반공소년단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공도 그 이념도 성숙한 이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반공소년단식의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하고 있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어떤 역사전쟁 이념 대립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시급한 일이냐.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겪어온 이념의 시대도 겪었고 우리가 독재 시대도 겪었고 민주화의 시대도 겪으면서 네.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대목도 있고 시민적 의식이 형성돼 있는데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에 비추어 봤을 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저런 식의 대통령이 시비를 걸고 있는 역사전쟁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겁니다. 아니 네. 광복 회장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그 쓴 서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과거에 그 원로 정객이고 또 보수 정치인이고 독립운동가의 후예이기도 한데 이혜영의 후손이죠. 예, 저는 정말 절절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 행간에서. 웬만해서 그 광복 회장이 사회 원로신데 현직 장관을 향해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안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한심하면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을지 저는 그거 대통령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봅니다. 네. 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 광복 회장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는 이회영의 이제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거든요. 이회영님이 그 당시에 10대 부자였어요. 조선의 10대 부자. 근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걸로 돈을 만주러 가가지고 신흥 무장학교를 세우거든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2조 원 정도. 예, 대한민국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딱 뭐 이렇게 퍼내겠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이게? 예. 네. 흉상이 아니라 전신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염수 방류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장애진 집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치쇼다. 방탄을 위한 선동이다.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일단 장애 집회. 김준일 수석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뭐 장애 집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당에서 비판하고 또 이재명 방탄이다. 근데 좀 이재명 방탄이다는 좀 지겹긴 해요. 그러니까 뭐만 했어도 이재명 방탄이다. 제가 사실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제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31일에서 25일로 이제 당겨서 종료했잖아요.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취지 심사를 이때 받겠으니까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잖아요. 근데 여당에서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방탄을 안 하고 나가겠다라는 건데 왜 이거를 이재명 방탄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냥 관습적으로 이재명 방탄이다는 또 나오는 거고 이게 딱히 뭔가 엄청나게 논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실효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조금 막을 것인가 그리고 조금 과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집회가 과하다. 장애 집회가 과하다. 그리고 한마디 워딩이 과하다. 이런 제2의 태평양 전쟁, 뭐 일본이 뭐 독을 풀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자극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1시간이라도 어떤 분하고 토론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 경희대의 원자공학과의 정범진 교수랑도 2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과한 단어를 쓸 필요는 없다.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집회가 좀 과하게 또 역효과를 불러올 여지도 있기는 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해서 이제 촉진에 나서야 된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 수산물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산물 촉진하고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좀 대책 마련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산물에 대한 타격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해소될까요? 뭐 이런 걸로 근본적 해소는 어렵겠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식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소비가 촉진될 거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먹방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이제 먹방을 한동안 했었잖아요. 수돗물까지도 먹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아니 그 오염수 방류되면 먹지 왜 이제 미리부터 이렇게 먹고 다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결국에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보상할 건지 그 지원 보상 대책이 서야 되는데 해수부 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물 그 소비와 관련된 바우처 예산이나 이런 게 잡혀 있는데 그보다 직접적인 이 수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 예산이 뭐 예비비에서라도 추가로 책정이 될 필요 있을 것 같고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드를 다 내리고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 그 방조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혹은 동의해 주지 않고 협상력을 높였더라면 이른바 이런 어떤 피해 지원 예산 같은 거를 우리가 아니고 일본이 책임지도록 향후 몇 년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요구하는 그렇죠. 구상권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인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류의 흐름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심리적 피해가 가장 큰 게 인접 그 당사국가 일본 당사국가 인접국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일본 내에 어민 피해를 고려해서 8천억 원 정도 이미 피해 지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추가로도 책정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건 일본의 행위로 인해서 주변국에 그게 실질적 피해든 아니면 뭐 심리적 이런 공포감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든 피해를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에 대해서 일정 기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로 국내 반대 여론을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부의 외교가 이게 이 주권 국가의 외교로서 뭔가 중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보상은 충분히 일본의 이 피해이기 때문에 일본 네 원인이 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 국민한테 폐가 돼도 일본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준일 에디터는요. 예,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일본이 일본 어민들한테 한 7,600억, 뭐 8천억 정도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 돈이면은 이거 모루타르화 해가지고 육상에다가 저장해서 그 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한 1조 원 좀 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바에야 어민들한테 그 자기 나라 어민들한테 민폐. 주변국 뭐 아시아 뭐 한국 중국한테 민폐 그럴 돈이면은 그 정도 돈이면은 계속 대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육상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그물 134만 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그냥 빨리 이거 쓰레기 치워버리고 싶은 거고 거기에 한국이 지금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냐 정상적인 방식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게 안전하다고 정부가 나서서 청와대 대통령실에 나서서 얘기를 하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무대책으로 하는 겁니까 진짜.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저렇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데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방류를 할까? 네, 해양 방류를 택하느냐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지금 그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 그 핵 재처리 공장이 내년에 이제 가동이 되는데 거기서 800톤 정도의 우라늄을 향후 20년에 걸쳐서 재처리를 할 텐데요. 거기서 방출이 예상되는 이 삼중수소의 양이 1경 8천조 베크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건 후쿠시마에서 30년 동안 방류할 총량의 15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쨌든 이번에 그 IAEA를 어떻게든 뒤집어 쓰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또 현실화됐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중국 동해안에 핵발전소들의 삼중수소 방류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안 삼냐. 문제를 삼아야죠. 우리 정부가 그 문제 안 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당 정부였던 과거에 이 국민의힘 정부든 과거의 민주당 정부든. 그래서 이거는 친일이냐 아니냐 반일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핵물질의 해양 방류를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인식의 그 재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방금 전에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핵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처음 듣는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앞으로의 이 돌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깊은 생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이제 취임 1주년입니다. 두 분께 짧게 먼저 이재명 대표의 1년 100점 만점에 김준일 에디터는 몇 점으로 평가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 그 한미일 정상회의 네. 80점 줬다가 엄청 지탄을 받아가지고 좀 점수 주는데 좀 민감해야 되는데 저는 70점 주겠습니다. 70점. 예. 박원석 의원께서는요? 저는 여전히 50점입니다. 50점. 지난번에도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만 하면 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이나 이 정부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민주당이 뭐 민생 정책이 됐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이슈가 됐든 이걸 가지고 전국의 주도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방탄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50점이다. 저는 70점 주셨으니까 80점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70점. 80점으로 안 바꾸겠습니다. 네. 70점 주는 이유는 이거를 굳이 예전 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왜 70점이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방탄 논란은 예견돼 있었어요. 이게 뭐 이제 계속 그 피해자로 신분으로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것도 예정돼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될 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그때 체포동의할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나 가결해 주십시오. 내가 검찰의 이 무도한 이 그러니까 강압적인 이 수사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사에 대해서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영장 심사를 받았어야 됐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받았으면 사실은 기각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근데 본인이 뒤로 계속 숨으면서 본인이 스스로의 입지를 굉장히 공공하게 만들었거든요.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망쳤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새롭게 나온 뉴스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 공개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세금 도둑 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 변호사가 이제 승소를 한 건데 자 법무부에서 이거 출장 비용 그냥 공개를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배경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익을 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건데 아니 얼마짜리 방에서 자고 얼마짜리 비행기 타고 얼마짜리 밥 먹었는지 이런 게 왜 비공개입니까? 그런 거는 공개하라는 소송이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그냥 공개해버리면 되죠. 한동훈 장관 모든 것에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모든 것에 자기는 옳다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이 왜 이런 건 이렇게 비공개 처리해가지고 소송당하고 또 이제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남들한테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과거 일까지 다 장관이 까발리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투명하고 제일 정의로운 사람처럼 하려면 이런 것도 공개해야죠. 짧게 얘기할게요. 김준일 수석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4명이 이 한 장관을 보면서 4명이 쓴 경비가 9일간 미국에서 4,800여만 원인데 이거 일단 너무 금액상으로 너무 많다고 봐야 될까요? 적절했다고 봐야 될까요? 내용을 봐야죠. 7박 9일 동안 이 정도 쓴 건데 그중에서 사흘은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법무부 장관 알프베이 국장 보려고 했다가 못 보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때 가가지고 김의겸 의원은 그 이재명 수사 때문에 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본인 딸 입시 문제 때문에 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으면 있을수록 명확하게 빨리 공개를 하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좀 구질구질해요. 특활비도 검찰 특활비도 어떻게 해서든 공개 안 하려고 다 백지로 했다가 또 씨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내로남불 좀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네. 구질구질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네요. 김준일 뉴스룸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또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월요일인데 아무래도 후쿠시마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심지어는 뭐 주식 관련 TV에서도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나라로 보면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7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일종의 이건 이미 규제 조치 시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핵폐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24일부터는 전면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아예 이제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외교부, 해관총서, 환경부 각 부서별로 또는 관영 매체에서 연일 비판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자기 고집대로 방류를 강행해서 전 세계의 핵 오염 위험을 전가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 관영 매체 대표 주자죠. 환구시보는 이전에는 이러다 고질라 출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가 네, 또다시 방사능 오염 괴물에서 일본을 구한 울트라맨이 지금은 어디로 갔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자, 중국 본토뿐만 아닙니다. 홍콩과 마카오 당국도 24일부터 일본 후쿠시마현과 도쿄도를 포함한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과일, 채소 수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냐면은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1위, 홍콩이 2위예요. 중국하고 홍콩을 합치면은 일본이 수출하는 수산물의 42%를 점유를 거의 하고 있는 절반 겁니다. 가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본 수산물 중에서 유럽 연합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냥 가지 않고요. 생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가공 과정도 중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그것까지 다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러시아 정부도요. 우리나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하고 맞닿아 있는 연해주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인들의 대응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오염수 방류 영향을 받는 일본 브랜드 목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화장품, 의류, 잡화 갖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냥 일본자만 들어가면은 불매 운동을 벌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재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요. 그렇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런 중국의 수입 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강력 대응을 시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나 봐요. 실질적으로 강력 대응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식의 반응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중국 정부를 향해서 금지 조치 철폐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지금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산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농산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빨리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도 아니 정부가 그동안 주변국 설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거냐. 그러니까 어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사실 오늘이었죠. 원래는 일본 그 자민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대표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도 해주시죠. 근데 요거 일단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요때 공명당 대표를 통해 가지고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고 시진핑 주석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중국 측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달라.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아주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엄청 고조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공명당 대표가 친서를 가지고 온다? 중국인들의 민심이 엄청 더 분노로 차오를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스탑을 시켜놓은 건데요. 중국 내에서도 사실 단순히 반일 감정만 고조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불안감이 있으니까 소금을 비롯해 가지고 해양 관련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이걸 대응하느라 또 힘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주중 일본 대사관이 반일 감정이 너무 고조되니까 중국 내 자국민들에게
일단 일본 대사관 방문하실 때는 주의를 잘 살펴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사람 많은 데서 큰 소리로 일본어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식의 몇 가지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중국 SNS 상에서 일본 브랜드 지금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또 하나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후쿠시마현에 전화를 걸어서 뭐 여기는 관공서건, 음식점이건 일반 가게 등 가리지 않습니다. 오염수 방류 왜 했냐? 이렇게 항의하는 영상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으로 전화를 해서 네. 일본인들에게 항의를 하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일본 첫 번째는 모시모시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중국어로 왜 오염수 방류하느냐.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도쿄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는 벽돌이라든지 달걀 같은 게 날아들면서 굉장히 좀 테러 위협까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왜 지난 10일부터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 단체 여행 뭐 줄줄이 예약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일식당도 저희는 일본산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불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양상인데 과연 우리나라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문희정 평론가가 오면 제일 묻고 싶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자, 프리고진. 네. 네, 러시아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사망 소식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푸틴에 대항했던 프리고진에 대해서 푸틴의 반격이 현실화된 거다. 푸틴이 프리고진을 암살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지난 23일 저녁에 프리고진을 포함해서 탑승객 10명이 전원 사망하는 여객기 사고가 있었죠. 문제는 당시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추락하는 그 비행기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까지 공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기다렸다가 찍은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장 반란에 대한 푸틴 대통령식의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푸틴이 처벌할 걸 미리 알아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프리고진이 사실은 살아있는데 죽은 걸로 위장한 거다.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바그너 그룹은 어떻게 될까? 지금 그 주요 외신들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보도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정말 있는 혼란스럽거든요. 상황입니다. 이걸 문평론가가 콕 집어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거 누가 했는지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미스터리를 묻힐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 석상에서 프리고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혹여라도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인해서 푸틴의 권력이 약화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푸틴은 여전히 건재해라는 걸 보여줬을 뿐이고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음지에서 푸틴 대통령의 금고 노릇을 하는 그룹이거든요. 용병 그룹입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이 용병들은 일을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이 바그너 그룹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한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천연 광물에 대한 이권을 차지해서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뭐 프리고진이라는 수장이 따로 있긴 했지만 푸틴도 거의 공동 운영자예요. 푸틴이 인정하지 않고 푸틴이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달에 푸틴 대통령이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을 러시아군 장성 출신으로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 다만 프리고진의 반란에 이제 내부적으로 동조했던 권력 핵심층은 거의 대부분 숙청을 당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푸틴이 다시 건재함을 전 세계 만방에 보여줬다. 프리고진이 죽었든 살았든 여하튼 앞으로 프리고진의 모습은 볼 수 없도록 푸틴이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자, 이 푸틴은 본인이 뭐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겠죠. 당연합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도 도전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정말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찍는 사진이
머그샷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유명한 사진이 아마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총 4번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소당한 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당한 건데 이게 이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입니다. 이전에 3번의 기소에서는 원래는 머그샷을 찍어야 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우린 처음부터 예외는 없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머그샷을 찍고 뭐 20만 달러 보석금 내고 일단 풀려난 상황인데 문제는 이 머그샷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올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개를 한 거예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2020년 1월 9일 날 트위터 계정이 삭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다시 지난해 11월에 복구를 시켜줬거든요. 그때도 이미 나는 다른 SNS 만들어서 글로 안 갈 거야 이랬는데 이 머그샷을 2년 7개월 만에 트위터 계정을 복귀하면서 탁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 방해다.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신의 대선 캠프 사이트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오자마자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서 네. 지지층들은 뭐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한다면서요. 지지층들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이미지 메이킹의 천재예요. 뭐든 다 팔 수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머그샷마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 계정에 본인의 머그샷을 올리고 나서 그냥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선 캠프 측에서 지지자들한테 메일을 쫙 쏩니다. 여러분 정의에 지지 마십시오. 항복 절대 없습니다. 이러면서 머그샷이 들어간 티셔츠, 모자 뭐 이런 물건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와서 많이 사라라고 광고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첫날 하루만 55억 원이 넘는 물건이 팔렸고요. 또 선거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간 후원금만 우리 돈으로 9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가깝네요. 네, 성공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당했다고 해서 절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는 대선에 못 나올 것이다?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공화당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2위 후보와는 30에서 40%의 격차를 보이는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또 이미지 쇼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 자, 국제뉴스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듣고 보셨는지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러운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